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랩툭 라이툭 시간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랩툭의 김성수 평론가, 라이툭의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아시아투데이에서 이제 주관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 아시아투데이 신문 1면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 뉴스만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면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중요한 뉴스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종영 우리금융 지주회장이 잦은 국회 행보를 하고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2년 전에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도 180억 규모의 대규모 사고가 재발했습니다. 여기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내부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 직원 수십 명의 휴대폰을 검열한 사실이 적발돼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임 회장이 증인으로 출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임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감장에 나온다는 자체가 업무 과실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임 회장 본인이나 그리고 우리 금융 측의 그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상당히 그 발길을 국회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둘러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일정 부분 미리 나올 질책에 대한 마사지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 회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의원실 6에서 7곳 정도를 찾아서 의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의원실은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금융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만남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임종영 회장의 임기는 1년이 남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임을 노리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특히 임 회장은 그 애초에 낙하산 인사라는 관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이 아니라 이 휴대폰 검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횡령 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설에서도 자두나무 밑에서 가끈을 매지 마라 이렇게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감을 2달 앞둔 상황에서 국회 방문이 자칫 의심을 사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관련 뉴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새 지도부를 꾸렸죠. 이와 관련해서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경험이 짧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수가 높지 않거나 다시 말해서 뭐 4선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선수라기보다는 1선, 2선 뭐 이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뭐 정치권 외곽 인사들로 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또 한편에서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특히 또 야권에 맞서려면은 친윤계나 당내 중재를 발탁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두 분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선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능력이 있는 사람 뽑는 건데 보통 이제 어떤 진영 대 진영 싸움에서 대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탕평으로 가거든요. 워낙 치열한 싸움이니까 야 내가 대표는 됐지만 너희들 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한동훈 대표 체제는 좀 특이해요. 네. 예, 한동훈 체제를 갖추겠다고 해갖고 무리하게 정책위 의장을 나가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결국 내보냈습니다. 뭐 대통령까지 만나서 이제 요구한 것 같은데 잘하냐 못하냐 뭐 초선이냐
아니면 뭐 재선이냐 중진이냐 이거는 지금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죠. 처음부터 야 니네들 뭐 초선 해놨으니까 못할 거야. 니네들 뭐 친한 게만 다 갖다 놨으니까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 뭐 누가 원외에서 정치 경험도 1년도 안 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쨌건 저는 그래요. 지금 잘할 거다 못할 거다 평가는 앞으로 하는 걸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대척점에 서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때부터 분명한 선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면서 스텝이 살짝 꼬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친한체제 구축은 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서 무엇부터 풀어나가고 또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뭐 줄줄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법당국과 수사당국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법무부하고 조율할 건지 이재명과 싸워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민생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저는 당연히 민생 집중해야 되겠지만 한동훈 체제를 선택한 당원들은 결국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리고 싶어 할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하는 상황은 사실 2년 동안 왜 문재인 제대로 처리 못했냐, 왜 이재명 제대로 처리 못했냐 이런 거였거든요. 한동훈도 또 그러한 일을 답습하지 않을까 그런 실망을 또 지지자들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들어요. 네. 자, 김성도 평론가. 사실 뭐 당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을 갖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당이 전부 초선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이 다 초선이죠. 그러면 뭐 일을 시키려고 하면 초선을 안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초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잘 배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신혜식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 한동훈의 명분은 뭐예요? 한동훈은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어요. 지금 막 널뛰듯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하고 순간적으로 자리를 모면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명확한 명분이 없으니까 도대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럼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러면 내 편이면은 내가 말을 바꿀 때마다 내 말대로 하는 거고 제 편이면은 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뭐 혹은 지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렇게 딱 갈려져 버리게 되거든요. 이러면 당이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비판을 갖다 하고 계시지만 뭐 일극체제다 어쩌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팀워크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캐치프레이즈와 이슈가 있어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싸우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봐서는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팀 안에서의 그런 조합이나 이런 팀워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명분, 이슈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 그 신혜식 대표께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일부 언급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서
그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기존의 특검법에다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병대 1사단장 그 구명개입 의혹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김 여사로 연결되는 사안을 특검에 포함해서 다시 한번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 특검 제처권을 부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종의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밀고 나가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최상병 특검은 벌써 2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세 번째 지금 특검안을 올렸다가 다시 국회에서 이제 기각당한 부결당한 상황이죠. 200석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특검안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예, 저도 뭐 되길 바랍니다. 예, 뭐라도 좀. 예. 물론 뭐 국가에는 큰 피해를 주겠지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막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것도 참 문제예요. 물론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니 뭐니 다 지금 오명을 뒤집어 쓰고 똥바가지가 된 거예요. 예. 뭐 그게 국민의힘도 부담, 뭐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지만 사실 민주당에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구를 민주당이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자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한동훈 특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한동훈 특검 하면 한동훈이 어떻게 얘기할까? 제3자 특검안을 또 제안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특검은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안들은요,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 나온 사안들이에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몰카 공작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이제 북한과의 연관성까지 나오고 있고,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한동훈 특검의 특히 댓글 부분은 이건 장해찬 전 최고가 폭로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나왔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유튜버들이 자기도 했다고 폭로를 하고 있고 양심 고백이죠. 그러면 이거부터 차분히 하나씩 풀어가자. 근데 민주당도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들어줬어요. 전당대회 내내 뭐 아시다시피 뭐 김어준도 나는 지지한다. 뭐 하면서 좌파들이 지지한다 하면서 만들어줬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계속 또 이제 이간질 작전을 피고 있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라이브한 생각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은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동훈 특검을 얘기한 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꼭 뭐 바른 길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 특검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19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게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한 109석뿐이 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막아온 거 아닙니까? 어쨌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함께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한동훈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의 범죄 척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깜빡 놓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갖고 빨리 이 진짜 경색된 전국을 풀어야죠. 자, 미소를 좀 어려운 일이죠. 미소를 띠던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갑자기 좀 얼굴색이 좀 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예. 예. 주장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네. 갑자기 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해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혜식 대표의 주장의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검사 탄핵을 갖다 먼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동의하시잖아요. 태블릿 PC. 문제가 있는 검사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고. 네. 자, 이번에 보세요. 강백신이 어떤 짓 했습니까? 세상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면서 지금 추정컨대 3천여 명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지금 통신 사찰을 했어요, 사실상.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20세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 공수처에서 국회의원 7명을 포함해가지고 내 아내, 동생, 다 이렇게, 통신 사찰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을 강백신이 저질렀어요. 그럼 강백신 탄핵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또 우리 그 신혜식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게 태블릿 PC의 조작인데 그 태블릿 PC 조작은 김영철 또 뭐 박상용 뭐 이런 그 친구들이 같이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 검사 탄핵을 위한 그런 청문회에서부터 조율을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건 반드시 한동훈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특검 그 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밑에 실질적인 모든 실무를 갖다 누가 했냐면 한동훈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동훈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한동훈 특검하자라고 얘기해서 추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설득을 못 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오히려 검사 탄핵을 해나가면서 한동훈 특검으로 가는 그런 행보를 가지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습니다. 검사 탄핵도 태블릿 PC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시호가 폭로를 했는데 장시호 또 본인이 이게 폭로를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러니 참 본인의 녹취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와의 통화가 아니라 친구랑 자랑 삼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증거로 좀 불안정합니다. 예. 그래서 또 본인은 또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탄핵 상황에서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결국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또 다른 판결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통신 사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문재인 정권 때 뜬금없이 말이죠. 통신 사찰을 당했어요. 예, 막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건 문재인 정권이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 정말 제가 뭐 당할 일이 없었는데 물론 뭐 이제 정치와 연관돼 갖고 방송을 하니까 뭐 제가 감시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김세희 씨가 고소하고 그랬다며. 그러면 당연히 그거 통지서 날아오는 거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사건에 관련돼서 날아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근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 같은 엮여가지고 한 사람 번호가 따이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분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실 통신사찰 범죄가 있으면 그 주변 한 100명만 따보면 다 나오는 건데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아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것도 이제 이번 이제 청문회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이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간다. 그러나 지금 검사 탄핵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다음은 이제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수사를 막을 것이다 라는 의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법치에 따른 절차를 보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죠. 요즘 사이버 레카들이 사적 제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가서 협박하고 응징했다고 만세 부르고 나중엔 보니까 뒤에서 돈 받아 처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힘을 가졌다고 사적 제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막 이제부터 막 다 그냥 작살 내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 들어가고 행안부 장관 탄핵시키고 뭐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특검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사적 제재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무리한 뭐 검사 탄핵이든지 특검이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신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네.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혜식 대표도. 아니 제 태블릿 PC 별명이 초심이에요. 제 별명이.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도 그 태블릿 PC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럼요. 느끼고 있었고 또 지금은 정강원 목사 등등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증거 자료의 어떤 효력을 갖다 오히려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발언을 갖다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효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당연하죠.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오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압박을 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청문회를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판단은 헌재가 할 텐데 아니, 어렵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장시호가 이런 강력한 회유 공작에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일을 갖다가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변희재 대표가 이번에 청문회 증인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난 이건 민주당이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최서원 씨도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장시호하고 최서원, 장시호하고 변희재 이렇게 서로 대질만 딱 시켜줘도 장시호는 그냥 다 얘기하고 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 일단 사실이 녹취록에 수없이 반복돼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뭐 날짜 몇 개가 틀렸다 이런 거 갖고 막 시비 걸고 막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맹이의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일관되게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인들을 잘 배치함으로써 스스로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굉장히 큰 그런 여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제 뒤이어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겐다즈 주면서 이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동의하는데 예. 이게 민주당이 그러면 왜 변희재라든가 최서원 씨를 못 부르게 됐냐.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사기 탄핵이라고 저희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이게 사기 탄핵인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을 사기 탄핵이지. 예?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들고 촛불을 들고 나오고 결국 사기 탄핵의 단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한동훈을 까고 싶은데 또 윤석열 정권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자기 부정이 되는 거라. 자. 그때 함께 했잖아요, 사실. 우리 이 사기 탄핵에. 냉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요. 태블릿 PC가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증거자료 채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태블릿 PC 때문에 그러면 그게 탄핵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블릿 자, PC가 국정농단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특검은 자신들이 화끈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냈다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작했다고 이제는 다들 민주당에도 그리고 또 지금 신혜식 대표와 같이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또 사기 탄핵이니 이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연대를 왜 깹니까? 아니, 같이 싸울 수 있는 연대가 아니라
그건 제가 그 탄핵에 대한 자, 부분을 탄핵은 철저하게 정상적이었다고 인정할 자, 수가 없는데 탄핵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예요. 실제로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건 아주 정치적인 정확한 행위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태블릿 PC는 사실상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드라마틱한 그런 공격들을 해내고 심지어 이재용까지 엮어서 차후에 자신들의 그 부까지 축적하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의 그 정말 무식하고 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축적에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그 검찰 독재를 만들어낸 그런 행보들을 그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로가 한쪽에서는 이걸 사기 탄핵이라고 몰릴지 몰라. 또 한쪽에서는 이걸 사기 탄핵이라고 꼭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갖다 엎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김승훈 의원 같은 경우도요, 가서 최소원, 변희재 다 불러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혜식 대표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행보를 맞춰 나간다면 우리는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 동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꼬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잘 얘기했어요. 탄핵은 정치행위다. 그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필요했던 거죠. 초기에는. 예? 그 부분을 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언론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당시 조중동이 사과해야 되고 한겨레가 사과해야 되고 많은 언론들이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 그걸 단초로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내고 물밀듯이 들어가서 정치 행위를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헌정 중단 행위가 잘못됐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태블릿 PC는 사기인데 나머지는 다 정당해.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아유, 조선일보가 김일성 만세했던 거 사과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사과하라고 촉진해 볼게요. 자, 이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옥새 탄핵 공작.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전달해서 이걸 몰카로 찍은 거. 그 다음에 중국 황제인가요? 옥새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천공 스님 얘기도 있었고, 최재형 목사가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와 상당히 친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최 목사가 이제 옥새 탄핵 공작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측의 대남 공작 기관과 엮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지점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떠나서 최재형 목사가 일정 부분은 북한과 상당히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혜식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 자칫 말이죠. 이걸 너무 북한으로 엮어가면은 또 이제 무슨 공안 공작이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최재형과 북한의 연관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북한의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작원이죠. 예. 외국에서 손님 오면 우리도 목사 있습니다 하고 선전원으로 나가서 보여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김성수 대표가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구글에 들어가면 이미 그냥 성경책 소유하면 다 총살당한다고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지금 구글을 한번 쳐주세요. 한번 구글에 하면 또 구글에 그냥 북한 성경책 나오면 그냥 신나서 그냥 신났어. 북한 성경책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중에 검색어로 넣어서 북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네. 북한 여기서 아니라 신혜식 쳐가지고 나와서 성경책 신혜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야? 자, 일단 말씀 나누시면서. 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것과 여기서 사형당한다고 나온다고요. 북한 내 성경 수요 매년 2배씩 늘어. 저건 뭐예요? 각 소유 사형
성경책 소유라고 쳐보세요. 성경책 소유. 네? 우리가 유튜브 자, 방송을 하면서 성경책 소유했다는 이렇게 이유로 직접 15년 받았다. 성경책 소유인 처형. 다 소유만 하면 처형이에요. 근데 저런 매체들을 믿어요? 아이군 뉴스 자, 뭐 그러면 이런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원하는 검색어 한번 넣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 하면은 실제로 한번 쳐줘 보세요. 아니, 네. 아니 해보세요. 북한 성경책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쳐보세요. 북한에서도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코로나 발생해 북한에서 밑에, 두배 네. 들어 한번 보세요. 저건 라디오 프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아니, 거예요. 보세요. 클릭 한번 왜 해보실래요? 누는 건지. 그게 늘고 있대잖아요. 왜 늘겠어요? 지하 종교가 늘었다는 거지. 성경책 소유에 대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천국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종교가 늘고 있는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저기요. 진짜. 모순되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모순이 돼요. 자, 너무나 기본적으로 팩트인데. 자, 지금 어쨌든 우리 제가 좀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새 탄핵 공작을 벌렸다라고 의혹을 내보낸 데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러면 서울의 소리나 최재형 기자의 반론을 보도를 했나요? 반론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최재형 목사한테 접근했고 그 부분을 갖다 검증해 가는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는 보도를 못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데스킹이 된 건데 그렇게 사실이 아니게 되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못 뜯어내니까 딴 데서라도 뜯어내려고 다른 매체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체에서는 정말 책임 있게 내가 보기에는 아시아투데이에 왔다고 하면 아시아투데이는 다 검증을 해가지고 다 그걸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조회수를 갖다가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건 아닌가 하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공작으로 몰아가고 이게 너무나 천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청담동 술자리 때 그 사람한테 동의 받고 얘기한 거냐 아니냐 그거 하나 갖고 얼마나 그걸 매도를 했습니까 가짜뉴스로. 그래 놓고서는 본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작은 공작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노리고 제보를 한 제보꾼이 검증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거를 가지고 역공작을 또 하려고 다른 데로 가서 터트린 그런 제보꾼의 그런 행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북한까지 나온다는 건 너무나 과다한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이제 무조건 아니다 발뺌하고 나중에 이제 공안 공작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몰카를 들어가서 그렇게 찍었다. 그리고 시기도 말이죠. 총선이 다가올 때쯤 그걸 폭로했단 말이죠. 거의 한 1, 2년 묵혔다가 그럼 이 사람들의 계획이 굉장히 처음부터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여사에 대한 선물을 주고 이걸 통해서 약점을 잡겠다. 이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평론가님, 우리 북한 정권이 보면은 역대 선거에서 일정 부분 남한 정치에 좀 개입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내용이 물론 일정 부분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재형 목사의 폭로가 나온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 최재형 목사가 정말 총선에 개입할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갖다 찔끔찔끔 그렇게 폭로를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훨씬 더 큰 매체와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전체 풀 녹취라든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음서부터 다 제시를 했다라면은 충분히 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곳에서 짧게 하고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를 선택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취재한 것들을 조목조목 내보내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월권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싶었던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진보 진영 내에서 일부 구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밥 짓다가 밥 다 터버렸다. 뜸을 이렇게 오래 들이다가 실제로는 죽도 밥도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비판이 일견 또 타당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뭐 우리 신 대표가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물증으로 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것은 영상하고 녹취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말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핵심적인 물증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그 인사에 개입하는 것들을 갖다가 녹취를 했다든가 이런 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그 또 뭐 백을 갖다 선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을 때 철저하게 명품 백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강조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냄비처럼 그냥 후루룩 타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혹은 국정농락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갖다 많이 그 뽑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 김 목사님, 최 목사님이 저희 김성수 TV에만 갖고 와도 이렇게 대응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혹시 출연 안 하셨나요, 최 목사님? 저희 출연 많이 그렇죠. 하셨죠. 얼마 전에 또 예, 하셨던 것 같은데. 출연을 하셨죠. 예. 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좀 어떠세요? 최 목사에 대한 그 인상이라 그럴까? 어떤 뭐 아니, 이분은 실제로. 내용의 진실성 예. 여부라든가 인간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진실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요. 저한테도 이 카톡 있죠. 카톡 전체를 뭐 누가 뭐 숨기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저한테도 전체를 다 주시는데 검찰한테 그거를 빼고 제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언론 플레이 중에서 진짜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 대표 한 말씀 특별한 말은 없습니까? 아니 뭐 굉장히 옹호를 하시는데 예, 대한민국에 넘어온 간첩들이 다 간첩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하긴 정부에도 간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나온 행태를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뭐 김성수 평론가 뭐 녹취 파일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예. 목사는 본 거, 확실한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근데, 네. 그러면 정가호 목사님 왜 그래요? 다 본 거, 들은 거만 말씀하시죠. 본 거 들은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 손에 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생명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 사람의 말을 기본적으로 잘라가지고. 본인은 똑 잘라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또.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반적인 얘기. 기본적으로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와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 상태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그냥 말로 전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자신이 직접 기자가 된 것처럼 취재를 해서 언더커버 취재가 특히나 솔직히 말해서 몰카 들고 취재하고 싶은데 없으세요? 김성수가 밤에 어떤 간첩과 만나는지 접선을 하는지 어쨌든 그런 거 뭐 언더커버로 취재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가서 그걸 취재를 하면서 그 1차적인 소스들을 네.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이. 추가 취재를 하는 과정들이 오래 걸리면서 오히려 제대로 영향을 갖다 끼치지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대표가 이 취재와 이 범법 행위를 지금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중요한 거를 자기가 취재한다고 그러면 가서 그 현장에 있던 거를 녹취 뭐 또는
영상 촬영 뭐 이걸 통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그런데 선물을 들고 가서 그것도 던지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질을 하고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굴비 상자 하나 딱 놓고 말이죠. 아우, 그 사모님이 딱 봐갖고 깠어. 그 안에 돈 봉투 들어있어. 그 다시 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너 돈 봉투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까는 영상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찍어갖고 돈 먹었다. 그래갖고 당한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위냐, 의도성을 가지고 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전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 그대로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말한 대로 뭐 언더커버든지 뭐 비밀 취재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명품을 사가지고 갖다 팍 안 받겠다는 거 이러지 마세요. 근데 놓고 오고 거기다 뭐 시리얼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걸 맞춰본다. 여사님한테 그거 왜 들고 나와서 사진 안 찍어요? 저번에 딴 거 들고 나오셨네. 이거 무슨 솔직히 막된 말로. 아니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뭐 아닙니까 이거? 본인의 얘기 중에 또 충돌하는 게 있냐면 협박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협박을 했어요? 협박한 거지. 그게 왜 그거 안 들고 나오냐고. 그 협박이에요? 협박이죠. 아니, 그 문자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아, 거기 나오잖아. 왜 여사님 이러이래서 뭐 그거 왜 들고 나오지 않냐고 보도도 나왔잖아요. 제가 그대로 여사 다 입장에서는 보여드릴까? 여사 그럼 입장에서는 여사님한테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협박이지. 아니 백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선물해 주고서 선물한 걸 안 갖고 다니면 당연히 그 마음에 안 들었나 생각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게 근데 왜 엊그저께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생각해 카톡 보고 하는 거 신 아니야? 대표님 저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왜 생일 선물도 안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예. 그럼 생일 선물 해주셨을 때 야 그거 잘 먹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 무슨 당신이 무슨 뭐 고위 공직자고 뭐 대통령의 조카야?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선물하고 선물 잘 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지금 협박인 거야. 그게 무슨 협박이야? 이게 그게 심각한 그리고 게요. 던지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저도 잠깐 그,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얘기를 진짜, 마무리하고 예. 갈게요. 던지기 얘기를 갖고 다룬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드라마. 근데 거기도 보면은 자 눈앞에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고 돈이라는 거 알았어. 그걸 그리고 누가 볼까봐 갖고 들어가. 그 순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이네? 사진 찍어놓고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 아니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이 다 풀러보고 명품백이라는 거 다 확인해놓고 일단 받았잖아요. 갖고 갔잖아. 그럼 그게 무슨 그때 아유, 딱 보고서 진짜. 이거 지금 던지기 그 얘기,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얘기 나오지 솔직히 않았어요? 말해서 김혜경 여사 같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사진 찍어놓고 물리칩니다. 말이 되는 뭐 소리. 김효경 여사 같았으면 남의 그 초밥이나 잘 처먹었어. 무슨 초밥을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사 먹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갖다가. 지금 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던지기든 뭐든 일단 말이죠. 그날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언제 있다가. 돌려주려고 근데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나는 그거 돌려주려고 하는데 사진 찍혀.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 이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협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또 기본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왔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하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아이,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에이, 어? 너무 이거 지엽적으로 애초에 아이 잠깐 그만합시다. 아니 아이, 일단 그 문자를 갖다가 카톡으로 보낼 때 그때 백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저는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도 준 입장에서는 본인도 사실 그 떳떳하게 주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고백을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일단 좀 그 수사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좀 추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시 계속 그 여야 의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통신의 위원회 요게 또 궁금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직무가 정지가 됐고 또 직무대행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10명이 방통위를 찾아가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을 따져보겠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방통위에서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조사를 한 다음에 탄핵을 해야지 탄핵부터 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아주 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삿바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신혜식 대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말이죠. 그 찌양 관련해서 사이버 레카 해갖고 구속이 많이 됐어요. 구제역 그리고 또 뭐야 카라큘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세희까지 이제 구속이 될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사적 제재를 하다가 뒤에서 돈 받아 먹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요 이 사이버 레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막 사적 제재 가하고 때로 몰려가서 압박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MBC 사장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탄핵을 갖다가 말이죠. 예. 그냥 화장실에 종이 휴지 두루마리 막 불러갖고서는 그냥 손 닦듯이 아무 때나 말이죠. 남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봤을 때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 개딸들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사인 보내고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라면서 그 두목한테 그 행동 강령 잘 지키고 있다고. 가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딸도 그래요. 네, 그냥 어쨌건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게 동의가 된다고요? 저는 나는 신혜식 대표가 한다면은 반대 안 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자기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버카를 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골프 접대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골프 접대하고 그럼 대전 MBC 방송국을 위한 거냐. 대전 MBC는 단독으로 광고 수주를 못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바코어에 의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자기는 광고 수주를 하러 다녔대. 범법행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범법행위에 버카를 썼다고 자기 수로 400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시킵니까? 그리고 지금 선임 과정이 완전히 범법이었잖아요. 53명을 갖다가 면접까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하루 만에 탄핵시키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런 짓을 하니까 탄핵부터 시켜야 더 이상 방송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망가질 방송도 없습니다. 뭐 사실 내일 닫아도 그만인 방송들인데 무슨 내일 닫아도 그냥 MBC에 대해서 명예훼손하신 거예요. 무슨 명예훼손을 했어요? 제가 MBC 지금 얼마나 보고 있어요. 지금 시청률이 MBC의 명예가 있긴 있어요. 지금?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아이고. 저기 이번에도 그 청문회 당시에 MBC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로 청문회 생중계 보신 분이 150만 조회가 넘고 그러는데 MBC가 그 150만 조회는 그 일개 유튜버 있잖아요. 찌양이 방송했더니만 며칠 만에 1000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1일에 하는 방송보다 못한 게 MBC예요.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야, 이런 비유를. 네. 지금 그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이제 광고 활동비였다라고 하잖아요. 선 조사, 후 처벌, 후 탄핵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섰으니까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사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사. 이게 민주당이 조사했다는 거는 다 뭐 자기 입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니까 광고 수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코바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 광고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업계 내부적인 또 관행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광고 수주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진짜 100% 뭐
O냐 X냐의 이 여부보다는 또 관행적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그렇지만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당한 사람들은 그때 그럼 누구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얼마나 썼다 다 제출하면 돼요. 자료 제출 안 하잖아요. 이 정권의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명령을 하든 법원이 명령하든 자료를 공개를 안 해요. 이번에도 군사법원에서 명령을 했는데 800에 7070이 누가 쓰는 보는지 공개를 안 해요. 이건 완전히 초헌법적, 탈법적인 그런 짓거리를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조사도 안 하고 탄핵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제출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해주면 탄핵부터 하겠습니까?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자기가 말하고도 좀 팽팽, 쑥스럽죠. 뭐가 쑥스러워요. 자, 팽팽하게 또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번에 만났었죠. 네. 이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에 일종의 그 여야 영수회담이 될 것 같아요.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해법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하는 거는 올바른 거예요. 야당 대표만 만날 것이냐, 여당 대표도 함께 만날 것이냐, 참 대통령도 참 요즘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여당 대표를 만난다는 게 야당 대표보다 더 부담스러운 이런 진짜 그렇잖아요. 뭐 셋이서 만나고 싶은데 그래갖고 2대1 협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게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냐, 여당 대표를 만나야 되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말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잘못돼 가고 있다, 또 요구할 것이 있다면 또 이 기회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만나야 될 텐데, 참 이게 좀 즐겁지 않은,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 즐거웠던 적이 거의 없다시피, 근데 이번에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만나야 된다. 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일단은 보는 유튜버부터 바꿔야 돼요. 신투비를 봐야지. 신투비를 봐야지. 그럼 뭐 이봉규 TV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제대로 그 어떤 조언을 못 받는 거야. 아시아 투데이를 봐야죠. 그러니까 아시아 투데이, 신투비 이런 걸 보시고 일단 정말 제대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쿨매트도 좀 하나 사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영수회담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오죽했으면은 조선비즈는 웬만해서는 이 보수 정권들을 갖다가 비판을 잘 안 하잖아요. 조선비즈에서 걱정이 돼서 기사를 크게 썼어요. 7월까지 한은에서 그냥 빼다 쓴 마통,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은에서 단기 대출을 쓴 게 105조가 넘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11조를 썼거든?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34조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통을 쓰면은 가게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마통 잘 쓰는 그런 가장치고 살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을 안에서 쓰고 더 그걸 오버하게 쓰게 된다면 철저하게 다른 것들을 앞으로 나갈 걸 줄여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라 살림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게 추경 아닙니까? 추경을 안 해. 추경을 안 하고 무조건 돈 받고 나면 거기서 그냥 쏠랑쏠랑 뺏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도무지 빼서는 안 될 그런 공동 자금에서까지 돈을 갖다 빼서 썼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진짜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남아있고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결국 어디서부터 터져나올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행정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집들을 꺾고
좀 제대로 된 그 민생 정책들을 좀 내놓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추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여야가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야당이 이제 필요하는 쪽에 대한 추경만 해주고 여당이 필요한 쪽에는 추경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또 행정부가 아마 어떤 나름의 유도리를 냈다고 보는데 지금은 온 국민 30만 원 지원 정책 이런 거부터 민주당이 하지 말아야 돼요. 25만 원. 25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에요? 예. 25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하여튼 이런 거부터 포퓰리즘적인 이런 그 정책부터 좀 내지 말고 미래형 정책. 예. 30만 원 갖고 25만 원 갖고 뭐 할 거예요? 25만 원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거 뭐 할 거냐고. 일단 신투부도 좋아질 거예요. 아니 뭐 할, 그러니까 김성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신투부에 오랜만에 슈퍼챗을 한번 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경제에 무슨 도움이 돼? 도움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이게 돈을 돌잖아요, 이렇게. 아니 난 그리고 또 그리고 지역 화폐로 우리 김포에 있는 제 단골 가게부터 가서 팔아주겠어요. 네. 요즘에 팔아주지 못해갖고 너무 미안하거든요. 예,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 내에 돈이 돌아요. 돈이 돌게 되면 이분들이 오랜만에 여유들이 생긴다고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슈퍼챗 쏘고 술 먹고 이거를 땡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그때 한 번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루 즐겁자고. 왜 말을 더듬으십니까? 아니 하루 즐겁자고. 잠깐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이득이 될 것 같죠? 아니 저는 자, 저는 예, 예. 아니에요. 저는 줄라면은 한 1억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차피 망하는 나라 그냥 확 망하라. 어쨌든 지금 정치권이 좀 많이 아이고, 참. 정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좀 싸움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또 역시 민생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는 양쪽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도 마찬가지고 야당 쪽 뭐 이재명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좀 지혜로운 해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사실은 뭐 정쟁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동교동 사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삼남인 그 김홍걸 아들이 뭐 사저 매각을 한 것 같아요. 100억 그러니까 했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상당히 좀 당혹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이 오랜 그 정치 거물들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번에 진짜 김홍걸 씨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는 전혀 그릇이 다른 사람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민족과 국가를 생각을 했던 김대중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런 남편과 더불어서 정말 그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이호 여사의 뜻을 생각한다면 상속세 내겠다고 그거 덜렁 팔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집이 몇 채 더 있거든요. 더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로 이걸 팔겠다? 이건 막말로 뭐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모두가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일정한 위원회라도 같이 주변에서 꾸려가지고 이 사절을 공공의 유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부터 살펴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상속세 낼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그야말로 뭐 호자 밑에 견자 없다 그랬는데 견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 대표. 상속세법 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네. 무슨 개정? 개정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 네. 요걸 받아서 그렇게 치나? 당연하죠. 네. 상속학교 많으신가 봐요? 아주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상속세법 개정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저는 그 삼남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제 이 언론 생활 전에 시민 운동을 먼저 했을 때가 이제 안티 DJ를 시작했습니다. 안티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저는 이제 악연으로 시작을 했죠. 그 동교동 앞에서 집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 짧게 하세요. 하고 했는데 광고로 들어가야 돼. 아니 광고 풀매트 제가 이거 내가 끌고 온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본인이 끌고 가는. 근데 이 어쨌건 예. 자식이라는 게 왼수예요? 예, 사실
그걸 유지를 잘 받들면 좋겠지만 이거 너 잘 받들어야 돼라고 해서 다 잘 받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민주당이 이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잘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상속세 이거 부담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속세가 좀 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정쟁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역시 제작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파라든가 중편이라든가 뭐 일반 케이블 방송 역시 광고가 붙기 마련인데요. 저희 유튜브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쿨매트인데요. 지금 상당히 더워서 자기가 쉽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저한테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건데. 예. 이걸 깔면은 좀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냉감 더운데도 섬유인 듀라론 소재로 만들어진 패드가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한다고 하고요. 한번 만져보시죠. 우리 김성도 평론가. 가슴에 앉자마자 네. 시원하네. 냉장고에 그 냉장고 이렇게 문 열면 쫙 가슴 진짜 한번 해봐. 네. 거짓말 아니야? 그지? 확실히 시원하네요. 네.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저도 좀 깔고 있는데 되게 시원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모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 신기하네요. 네. 진짜? 듀라론 소재. 듀라론. 네, 저는 뭐 소재를 뭐 잘 모르지만 요새 깔고 자면 요새 과학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생활 상당히 편해요. 이불이 깔고 잘 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자다 보면 땀 나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밀려. 맞아요. 특히 여름에 밀려가지고 이불이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땀에도 이게 아주 특색이요. 좋아요. 면이라든가 뭐 나일론 같은 그 다른 섬유보다도 열 전도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온을 좀 빠르게 낮춰준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느껴지는 눅눅함, 뭐 비도 오고 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눅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없이 상쾌한 잠자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에 나오는 이 밑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요. 1+1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시면은요. 싱글 사이즈 쿨매트 구매 시 1개 더 증정이 됩니다. 추가로 베개피 2개가 더 증정이 되고요. 사이즈 싱글 사이즈가 100 곱하기 180cm, 베개피 사이즈는 50 곱하기 70cm. 소비자 가격은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만 8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퀸 사이즈 큰 거 역시 쿨매트를 구매를 하면 1개가 더 증정이 되는데 또 역시 추가로 베개피 2개가 증정이 됩니다. 사이즈는 150 곱하기 200cm, 베개피 사이즈는 50 곱하기 70. 소비자 가격 25만 원, 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쓰고 있어요. 전화번호 좀 띄워주십시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띄워주시면은 직접 집에 깔고 자는데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이불이 땀에 안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틀었다가 한밤이 되면 그래도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 계속 틀고 자다가 그냥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꿉꿉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한두 시까지는 살짝 틀었다가 끄고 선풍기를 딱 틀어놓으면 그 밑에서 이거하고 요 소재에 닿는 선풍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 잠을 못 자면은 그 다음 날이 참 그럼요. 개운치 않고 상당히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름철만큼 그래도 이 매트를 한번 써볼 만하면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광고 얘기가 상당히 또 길어졌나요? 네, 상속해야 돼요, 이거 무료로.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옆쪽 라이트군 여기서 적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